저는 오늘 테크노미 산업의 방향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거고요. 부제가 하나 있는데요. 창업 지원 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반려동물의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자. 일단 제 소개를 조금 자세히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수의사이기는 한데요. 경력이 좀 특이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특이하냐면 일단 저는 박사학위를 경영공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수의학 박사가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는 중소기업 지원 창업 전문 기관에서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분야, 특히나 창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지원, 평가 이런 부분에 특화된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어떤 공로를 통해서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고요. 여러 관점에 특히나 이제 보건 외에 반려동물 산업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을 많이 역설을 했었습니다. 이 아주 유명한 독입니다. 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7년에 이 반려동물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기원과 같은 아주 그 바이블과 같은 이 통계입니다. 이 통계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이곳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통계는 10년 후에 6조 55, 한 6조 정도, 이 정도의 성장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에 이미 작년에 8조를 넘어갔습니다. 즉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과 그다음에 어떤 성장 가능성은 이미 10년 전에, 10년은 아니죠. 거의 한 10년 전에 예측을 이미 초과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고 부인할 수 없고 앞으로의 성장성 또한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동물을 이제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최소 비용을 이제 조금 한 15년 정도를 했었을 때 보통 이제 쉽게 많이들 표현하는데 중형차 한 대 값 정도는 들어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이 구조를 조금 좀 자세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 사료와 이 간식 즉 먹는 부분이죠. 펫푸드와 관련된 부분이 약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지금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제가 약간 최소화했고 연평균으로 나누기는 했지만 이것 또한 3분의 2 이상 조금 더 넘게 이 정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약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이 반려동물 산업의 구조와 앞으로의 어떤 발전 방향 이런 부분을 조금 인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국가에서 얼마 전에 반려동물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 방향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좀 늦기는 했지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오늘 발표를 맡고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이 내부에서 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운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이런 지원 정책을 실무적으로 담당을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이 의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미랑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육성 지원 정책 발표하고 정부에서 지원한다는데 왜 나한테는 지원 정책이 안 와? 왜 이렇게 지원 정책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디다 도대체 돈 쓰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건데요. 어디다 쓰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이라는 거는요 내수 중심이 아닙니다. 무조건 수출 지원 기업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는 고용 창출 기업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즉 내수로 영세하게 생계형으로 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왜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 정책을 하는데 나한테 왜 안 와? 라고 의문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신 산업과 사업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꼭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수출 가능한 기업과 하이테크 기반의 기업을 무조건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게 반려동물 산업이든 바이오 산업이든 반도체 산업이든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을 해서 국부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조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을 조금 보시면
펫푸드와 펫 헬스케어 중심으로 산업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정부도 예측을 하고 있고 지원 포커스도 그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펫푸드 아까 제가 사료와 간식의 소비 양이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는 걸 보여드렸고 의료 쪽이 나머지를 차지한다는 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아마 핵심 두 축이 될 것입니다. 그럼 교수님 나머지 산업은요? 나머지 산업은 발전할 겁니다. 발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다만 정부의 지원 정책은 내수 중심이라고 하면 부족할 것이다.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지원 정책이 이렇게 적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하셔야 되는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스피노프를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펫 동방 국내 여행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K-팝과 한류의 어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해외에서 관광 오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나가신 분이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도 내수의 어떤 활성화와 국가의 어떤 관광 산업, 내수 중심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잡고 있다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 이제 처음에 입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관공서의 어떤 공무원분들과 그다음에 정치가 관련 어떤 산업에 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어떤 강의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약간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사람에게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에게 이런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죄책감까지는 아니지만 이율배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정치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세력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난감하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 진료나 이런 것들을 하시거나 했었을 때 실제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니네 부모한테는 그만큼 진료나 이런 거 하니?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신 적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어떤 철학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서구권의 국가들과 가깝고 이미 선진국과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어떤 문화적인 교류와 눈높이를 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저기 보시면 고대 로마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이 무덤입니다. 무덤에서 어린 아이의 어떤 무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 반려동물을 같이 키우거나 반려동물이겠죠? 같이 이렇게 발굴이 된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서양권, 특히 유럽이나 북미권에서는 이 반려동물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 자체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또 하나 이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어떤 이유 중에 하나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뭔가 비난이라든가 아니면 왜 다른 산업도 많은데 왜 굳이 또 반려동물 산업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합리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서 하는 건데요. 이 국내 이 관광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국내 관광 산업이 사실은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반려동물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또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게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게 외장형 등록, 반려동물 등록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장형 반려동물 등록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희한한 제도입니다. 이 희한한 제도의 근데 등록률이 한 40% 이상입니다. 이게 왜 제가 희한하다는 제도라고 얘기를 하냐면 외국에서는 내장형 등록증만을 인정을 하고 외국으로 반려동물과 같이 해외여행을 가려고 한다고 하면 내장형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장형 등록을 한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분들께서는 내수,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여행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혹시 이 외장형 등록 제도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맨 처음에 허용을 했었을 때 그 공무원분께서는 20년 후에 관광 내수가 이렇게 어려울 걸 예측을 하고 빅픽처를 그린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하나의 축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지금 국내 여행에서 좀 어렵거나 아니면 사람이 좀 찾지 않거나 과거에 이미
과거의 영광을 잃었던 그런 장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반려동물이 관련된 이런 산업이 사치, 향락산업은 아닌가라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런 옛날에 의문과 의심을 받았던 산업들을 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산업들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비난과 약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산산업을 볼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방산산업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2016년에 방위사업청 지원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방산산업이 2016년에는 어땠냐면 방산산업 왜 육성해? 우리나라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동북권, 그다음에 이제 제2세계라고 하죠.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전부 다 군비를 축소를 하고, 아니 군사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 건 낭비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최소한으로 줄이면 안 돼?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남북 화해 무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예산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때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중소기업들 망한다, 수출은 고사하고 좀 내수도 하기 어려웠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방산 중소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게임 산업입니다. 게임 산업도 일종의 정신병이네, 이 산업을 왜 육성을 하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있었었죠. 그죠? 근데 이 게임 산업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지금 제가 조금 정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난을 좀 하고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거면 중국에 들어오는 게임도 같이 막았어야 되는데 결국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나라가 합니다. 이 말씀. 만약에 반려동물 산업 이거 왜 육성해야 되는데 이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거 사치 향락 산업 아니야? 원래 사치 향락 산업이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합니다. 여러분들 그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 산업을 육성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엔 그 나라 타국에서 발전된 산업의 제품들, 서비스들이 국내로 물밀듯이 들어와서 국내 산업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에 대비해서 낮은 규제 장벽을 활용한 신기술의 선제적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줄기세포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겠지만 저도 사실은 수의과 대학을 진학하게 된 가장 큰 계기였던 것은 황우석 교수님이셨고요. 끝에 말로가 좀 안 좋으셨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줄기세포가 약간 터부시 되고 더 이상의 발전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됐죠. 사람 쪽에서는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려동물 분야에서 지금 줄기세포의 치료가 굉장히 상용화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람 대비해서 좀 더 낮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떤 시도들은 앞으로도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어떤 삶을 분명히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것에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반려동물과 관련돼서 어떤 블록체인이라던가 플랫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날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또 트렌드가 이 펫 휴머나이제이션입니다. 앞에서 이제 서구권에서 언급했었던 것처럼 반려동물의 의나 반려동물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어떤 현상들이 이제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쓰고 있는 수준의 서비스와 용품을 우리 반려동물도 같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보시면 죽은 반려견을 빼닮은 인형을 만들고 동물을 실제로 복제하거나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명품 브랜드에서도 구찌라던가 아니면 진짜 이런 프라다라던가 전 맨 처음에 이미테이션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루이비통이라던가 이런 데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용품들을 실제로 출시를 하고 계속해서 이런 관련된 용품들의 시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펫 가전제품이 또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체험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요즘 좀 또 트렌드인 부분이 뭐냐면 이 반려묘입니다. 어쩌면 이 반려묘의 성장성은 앞으로 반려견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반려견을 키울 때 혼자서 반려견을 키우면 여러 가지로 뭐 불안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1인 가구는 반려묘를 키우는 것이 오히려 그 본인과 동물에게 좀 더 행복한 어떤 그 코스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반려묘와 관련된 어떤 산업과 서비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도 유망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용품 또한 매출이 굉장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로 이 건강보조식품의 어떤 그 성장성도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이제 노령견을 끝까지 케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과 어떤 이런 의식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노령견이 됐었을 때 이러한 어떤 퇴행성 질환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의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이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하나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러한 어떤 그 보조식품들이 많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런 어떤 성능 검증이라든가 어떤 효능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 이 중에서 분명히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장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딜레마 동물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동물 장례식장인데요. 동물 장례식장의 어떤 수요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반려동물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데 비해서 화장시설을 같이 갖추고 있는 장례식장의 이 시설 설비는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저희 학교가 있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300만 명을 넘었는데 화장터를 겸비한 이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인허가 절차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인허가 절차가 어렵고 일종의 님비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러 어떤 이제 그 기존에 살고 계신 이런 주민분들께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 시설이다 보니까 환경적인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넘어야 되고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다 보니까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산업이 유망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실제로 저는 저희 학과 학생들이 교수님 반려동물 장례식장의 취업 또는 반려동물 장례식장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한민국 산업 중에서 허가 산업 치고서 활성화된 산업이 없다.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산업은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이런 규제가 강력하게 있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 이 산업이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어느 분께서 그런데 규제 샌드박스로 요즘 뭐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제가 또 창업 전문가로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규제 샌드박스 산업 치고서 성공한 산업이 아직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통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이 반려동물 산업이 굉장히 유망한 것 같은데 체감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 반려동물 통계 쪽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반려동물 통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정확한 통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대략 추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지금 반려동물 인구 한 1000만 명,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 약 1000만 명, 그 다음에 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좀 더 제각각이 어서 약 400만, 300만, 500만 통계에 따라서 이게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이라는 것도 이제 반려동물에서 반려견, 반려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또 다양한 동물들을 합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통계들이 조금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통계가 사실은 좀 정확하게 나와줘야 관련 산업에 필요한 인력 수급과 관련 산업의 육성 대책과 관련 산업과 관련된 어떤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통계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통계가 또 정확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반려동물 등록제가 내장형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서구권 국가들과 다르게 내장형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목걸이 형태의 이런 외장형으로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고, 이 외장형의 비율도 약 4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하다 보니까 실제로 외장형은 뭐 아시겠지만 띄어서 버려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아직까지도 병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내수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있지만 실제로 통계를 잡는데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려동물이 원래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 신고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에 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제대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년 이상 반려동물이 등록이 되고 20년 이상 지난 동물들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과연 생존해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번 저도 이제 관련 얘기를 하지만, 동물보호법은 동물 산업을 성장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 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관련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과 이 육성을 위한 법률이 꼭 제정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법은 사실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보호법과 반려동물 산업 성장을 위한 관련법은 서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충돌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서로 상호 간의 어떤 조율과 이러한 어떤 그 사전의 협의가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꼭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이 반려동물 산업을 국가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을 하는데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유기동물의 증가가 요즘 많이 늘어나면서 이 펫보험이 굉장히 이슈가 되거든요. 사실 유기동물을 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노령견이 됐었을 때 이 의료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미국에서 12세 이상이 되면 안락사를 그렇게 의료비 때문에 많이 한다라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버리느니 차라리 그게 좀 더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펫보험이 사실은 하나의 대안으로 갈 수가 있겠는데, 이따 전문가분께서도 신준원 대표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펫보험의 가입이 활성화가 못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산업적인 이런 어떤 지원과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 반려동물 산업 분야에 이 블랙 컨슈머들이, 이제 블랙 컨슈머라고 악성 고객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산업과 관련된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반려동물을,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어떤 이런 시설을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분양한 업체였다거나, 그리고 이를 통해서 펀드레이징, 모금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거나, 이런 업체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이런 업체들의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좀 더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어려운, 불쌍한 이런 동물들을 돕는데 그런 어떤 규제를, 잣대를 들이내리는 것이 맞냐라는 어떤 이런 인식들이 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반려동물 산업 수출 주도 제조 기업을 좀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예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해 있고,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반려동물 사료의 50% 이상은 지금 과정을 지금 뭐 외국 기업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워낙 오래전부터 워낙 규모화된 어떤 이런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을 하고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예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제 이러한 형태, 펫푸드와 그다음에 펫
헬스케어 이쪽 부분이 아마 미국과 비슷하게,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형태로 아마 따라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 반려견 외에 반려묘, 그다음에 다른 동물들의 어떤 그 양육 비율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또 새로운 어떤 시장도 개척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어떤 수출 제조 기업을 육성을 하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베트남을 제가 들었는데, 이 제품들을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에 판매를 하고 그로 인한 국부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미 베트남 K-팹 페어 푸드페어 참가 모집 공고문을 이미 정부에서 AP 농식품 사업처 이쪽에서도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이런 거와 관련된 반려동물 펫푸드와 관련된 어떤 이런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다. 다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할 겁니다. 내수를 함으로 인해서 개발을 하시고 테스트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수출이 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은 어렵다.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중국 시장, 아니 너무 진짜 진출해야 되고 너무 우리가 꼭 해야 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 시장인데 요즘 좀 관계가 안 좋습니다. 우리 아시겠죠? 서방권과 이제 중국 이쪽 소련하죠. 러시아랑 좀 이렇게 양극화가 돼서 이게 좀 제2 냉전 시대가 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진출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고 버리면 안 되는 시장인 건 맞는데, 근시일 내에서는 권장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지금 제 견해고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진출해야 될 시장임에는 확실하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준비해 주신 반려동물 보험협회 대표 신준원 대표님과 그다음에 연성대학교 이왕희 교수님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 대표님께 먼저 부탁드립니다.